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표현학습 세미나에서 이제 Causal Representation Learning을 발표를 맡게 된 정영군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서는 앞서서 얘기했던 표현학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개념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본 발표 주제인 Causal Representation Learning을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다른 주제일 수도 있지만 이제 타임 시리즈에서의 시계열에서의 표현학습을 다루는 그런 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표현학습에 대한 부분을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현학습이라는 것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신경망을 학습할 때에는 비결정론적이고 non-deterministic하고, 그리고 이제 실행될 때마다 항상 이제 실행할 때마다 다른 함수로 수렴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신경망 훈련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단계에서는 이제 훈련을 할 때마다 기울기가 이런 작아지는 포인트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훈련을 이제 조기 종료하는 그런 지점들, 그리고 기울기가 이제 원하는 만큼 감소되지 않고 기울기가 큰데 이제 확률적이나 이런 다른 여기 있는 해시한 컨디셔닝 불량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내리막 이게 감소되는 그런 부분들을 찾기 어려운 지점에서 이제 중단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신경망 훈련 같은 경우가. 근데 이런 비지도 사전학습을 받은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함수 공간에서의 동일한 영역에서의 되게 일관되게 멈추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반면에 이제 사전학습을 받지 않은 그런 신경망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한 영역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일관되게 멈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학습된 네트워크가 도달하는 영역이 작다. 그런 의미는 그것은 이제 사전학습이 추정하는 그 프로세스의 분산을 줄여서 결과적으로 이제 심각한 과적합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신경망이 훈련할 때에는 되게 비결정론적이고 할 때마다 결과가 계속 바뀌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이제 비지도 사전학습, 그러니까 사전학습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장점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역삼각형하고 동그라미하고 이렇게 다르게 찍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공간 안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사전학습을 진행한 것이 조금 더 동일한 간격에 있어서, 동일한 영역에 있어서 이제 일관되게 매핑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이학습과 그 도메인 어댑테이션, 도메인 적응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전이학습과 도메인 적응은 이제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그 분포, 이게 여기선 P1이라고 했는데요. 분포 P1에서의 그 하나의 세팅에서 학습한 내용을 이제 다른 설정, 여기는 이제 P2라는 다른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설정에서 일반화를 개선하기 위해 활용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과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학습에서는 이제 학습자가 이제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P1, 분포 1의 변형을 설명하는 많은 요인들이 분포 2, P2의 학습을 위해서 포착해야 되는 변형과 관련이 있다라는 가정이 있어야만 잘 학습이 되고 태스크에 맞게 되는 그런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세팅, 첫 번째 그 설정에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P2에서 가져온 극소수의 예제만으로도 빠르게 일반화를 하는데 유용한 표현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P1에서 그러니까 분포 1 P1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거기에서 샘플링된 데이터들이 되게 효율적인 데이터들이라면은 P2에서 P2의 적은 데이터를 사용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표현을 학습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전이학습이나 이런 멀티태스크 러닝, 이런, 그리고 도메인 어댑테이션,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이상의 세팅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런 기본 요소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여러 설정이나 작업에 유용한 특징이 있을 때 표현학습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표현학습과 연관지어서 지금 요 두 학습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 공유되는 하위 계층과 이 작업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상위 계층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출력 변수 이제 y가 좀 위에 같이 이렇게 있을 때 모든 작업에 대해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 거죠. 출력 변수 y는. 하지만 입력 변수인 밑에 x들은 각 작업 또는 각 사용자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데이터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모양이나 다른 의미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 가지의 디멘션이나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입력 변수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출력 변수 y, 공통의 의미를 갖는 거를 도출하고 싶다라는 간단한 그런 그림이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멀티태스크나 또는 전위 학습을 위한 아키텍처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위 수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셀렉션 스위치 밑에 쪽으로는 이제 하위 수준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 태스크별로 되게 의미도 다르고 차원도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공유된 상위 수준, 요 H shared나 Y 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런 상위 수준들은 공유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심층 표현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기 전에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 이제 또 다른 그런 방법인 원샷 또는 그리고 이제 제로샷 러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표현의 경우에는 이제 점근적인 그런 제너럴라이제이션 그 퍼포먼스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이의 작업에 그 레이블이 지정된 그런 예시 수가 더 적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할 때 라벨 데이터의 개수가 적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전이 학습의 두 가지 이런 극단적인 형태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원샷 그리고 제로샷, 제로 데이터 학습이라고 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 원샷 학습의 경우에는 이제 전이하고자 하는 그런 태스크가 그 라벨이 지정된 예시가 이제 하나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로샷은 말 그대로 그런 레이블 지정되는 게 전혀 없는 그런 학습 상황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원리로 이제 한 양식의 모달리티의 표현을 그리고 다른 모달리티의 표현들, 그리고 한 모달리티의 하나의 관측값인 이 x와 그리고 다른 모달리티의 그 다른 관측값 y로 구성된 이 한 쌍, 이 페어의 x, y 간의 관계를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통분포적으로 그 표현이 되겠죠. 그런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으로 아무튼 이런 한 쌍에서의 관계를 포착을 해서 다중 모달리티 학습을 수행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 참조한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세 가지 매개 변수 세트가 있겠죠. 그래서 이 표현하는 것 중에 이제 x에서 표현으로 온 거, 그리고 y에서 이제 표현으로 온 거, 그리고 그 두 표현 간의 그 릴레이션십, 이렇게 세 가지 매개 변수 세트에 대해서 이것들을 모두 학습을 함으로써 하나의 representation이 그거의 개념이 이제 다른 표현에 고정이 되고, 그리고 반대편의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고정이 됨으로써 새로운 한 쌍의 의미가 한 쌍으로의 의미가 이제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옆에 그림을 같이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 쌍의 그 데이터 셋이 x와 y가 각각의 이제 스페이스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스페이스, x 스페이스와 y 데이터의 스페이스 분포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각각을 학습을 인코딩을 시키는 펑션이 fx와 fy가 지금 다음과 같이 이제 화살표로
올라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더 상위 수준으로 representation을 시키는 그런 펑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그 fx와 fy를 거쳐가지고 올라가게 된 이 hx 상위 수준에서의 그 히든 매핑되는 그런 레이어에서의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표현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hx와 hy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방금 요 마지막 단락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이 x에서 올라온 이 x를 표현한 부분인 이 hx라는 점, 그리고 y에서 올라온 hy라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펑션, 이렇게 올라가는 그 인코딩, 그리고 요 두 점 사이의 관계가 그 기존에서의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에서의 그런 관계와 동일해야 된다, 표현을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representation 할 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이 Causal Representation Learning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Causal Representation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 변수에 대한 원인을 찾고 해당 원인이 변경되었을 때 그 효과를 추론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이제 모델의 입력 변화에 따른 출력 변화에 대해서 추론을 함으로써 복잡한 학습 모델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머신러닝 알고리즘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통계에서 많이 가정을 하는 IID 가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 하에서 얻어진 데이터 분포를 가지고 거기에서 수집이 되는 얻어지는 대량의 데이터를 바로 이제 트레인 테스트로 스플릿을 하죠.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얘기하는 게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나 새로운 태스크,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도 학습할 때와 비슷한 성능을 도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ML 알고리즘에서는 데이터의 중요한 정보인 이런 도메인 시프트나 템포럴 스트럭처 같은 부분들을 되게 무시하거나 아니면 조금 가정에서 배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IID 가정을 통해서 일반화를 하고자 한다. IID 가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다량으로 수집하고 그런 다량의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일반화를 하고자 한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발생되는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이슈나 문제점들이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이렇게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는 robustness, 두 번째는 이제 learning reusable mechanism, 그리고 세 번째는 causality perspective,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 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causal 모델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해결을 해보자 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causal 모델 같은 경우는 자연 현상을 모델링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다음과 같이 이제 미분 가능한, 그러니까 미분하는 이런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모델링을 하는, 전부 다 모델링하면 가장 추론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분식을 활용을 하면은 시간에 따른 이런 피지컬 메커니즘의 모델링과 그리고 이에 따른 다음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래서 피지컬 시스템의 그런 스테이트 변화나 뭐 인터벤션의 효과적인 추론, 뭐 이런 다양한 5개의 뭐 이렇게 장점이 있다, 가능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계적인 모델로 하면은 이제 통계적 모델은 시스템의 표면적인 부분만 모델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험 조건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뭐 그런 가정들, 그래서 약간 비슷한 IID와 비슷한 그런 가정이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정 변수가 어떻게 예측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가정이 있다면. 하지만 이렇게 다이나믹한 동적인 프로세스는 표현할 수가 없죠. 앞에서 했던 그런 템포럴한 그런 스트럭처를 무시하거나 그렇게 좀 고려를 하지 않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세스를 표현할 수 없고, 그리고 인터벤션의 효과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통계적 모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주얼 모델 같은 경우는
통계적 모델과 이런 디퍼런셜 이퀘이션 모델의 약간 중간 지점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요 미분식 같은 그런 모델과 같이 인터벤션의 효과를 예측을 하고 추론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주얼 모델이 이러한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추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드리븐 방식의 커주얼 디스커버리와 커주얼 러닝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래 표와 같이 이렇게 세 가지 캐주얼리티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Associational Causality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IID 세팅에 대한 그 가정에서 상황에서의 프레딕팅은 어떻게 하냐에 대한 내용으로 통계적 모델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풋 X가 있고 타겟 Y가 있으면은 그 X와 Y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이 분포를 예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따르는 이 IID 가정을 따르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 분포, 이 해당 분포로부터 충분히 많은 IID 데이터를 관찰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계적 모델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실험 환경 하에서 그리고 가정이 좀 빡세서 가정이 조금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되게 정확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벤션이 발생하면 분포가 동적으로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부정확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분포 이동에 대한 것의 상황에서 분포가 변화하는 상황에서의 프레딕팅에 대한 얘기고요. 실제 환경에서는 이제 인터벤션에 의한 분포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분포가 변하게 되면은 이제 통계적 모델의 성능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다. 하지만 커주얼 러닝에서는 이러한 인터벤션에 대한 모델링이 가능하다. 그리고 커주얼 모델을 활용을 해서 인터벤션의 효과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은 이러한 분포의 변화에 대해서도 잘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counterfactual question을 어떻게 대답을 할 거냐, 뭐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런 counterfactual problem이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터벤션에 비해서 더 어려운 그런 태스크가 되겠지만, 하지만 이거는 AI 알고리즘에 되게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간단한 소개들을 하고 있는 그런 장표였고요. 그래서 이런 커주얼 모델에 대한 인퍼런스 파트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어 있는 인과관계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웨이첸바흐라는 이 분이 이제 캐주얼리티하고 이제 스태티스티컬 디펜던스가 다음과 같이 연결이 된다라는 그런 죄송합니다. 다음과 같이 연결된다는 이 프린시펄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커즈 프린시펄이 다음과 같이 있게 되겠는데, 그래서 x와 y의 인과관계가 있고 y가 이렇게 있다. 뭐 이거는 이제 그래프 네트워크적인 관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여서 이거는 그래프 네트워크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 같이 보게 되면은 뭐 이제 common cause principle에 의하면 이 두 변수 x와 y가 이렇게 있고 그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인 z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하단의 그림 C와 같이 이 화살표가 지금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x, z, y라는 이런 세 가지 그래프 인과관계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 되겠지만, 하지만 요 그림 1의 인과관계 그래프와 달리 x, y에 대한 observation 분포는 결국에는 세 가지 모두가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observation 데이터만으로는 이 세 가지 케이스를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하지만 커주얼 모델 같은 경우는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 이 화살표의 방향이나 이 화살표라는 이런 방향성, 뭐 방향 이런 게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의 모델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주얼 모델에 대해서 스트럭처한 것들을 표현을 하는 방법이 이제 SCM이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observation들 x1부터 xn이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directed acyclic graph의 표현으로 이제 vertex가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그래프가 이제 다음과 같이 그래프 네트워크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래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 이제 FI가 다음과 같이 이 중간 그림에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FI에 대해서 그래프상으로 이 FI가 XI의 부모 노드에 그러니까 부모 노드에 입력으로 하는 이런 결정론적인 디터미니스틱한 펑션이 되겠고요. 그리고 UI는 설명되지 않은 그런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요 그림에서 요 수식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U는 jointly independent 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현이 그러니까 X의 부모 노드로부터 얻어진 이 A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거쳐서 온 것들하고 이제 랜덤성을 띠는 이 jointly independent라는 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이 펑션을 FI라는 그 결정론적 펑션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observation x에 대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식들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UI 펑션이 이제 jointly independent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common causal principle에 의해서 이 UI 또한 새로운 원인 변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causal graphical 모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 구조와 함께 노이즈인 랜덤 베리어블인 UI의 이런 jointly independence 특성을 활용을 해서 아래 식과 같이 식 2를 식 3과 같이 지금 causal factorization으로서 다시 정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 3에서의 요 그 조건부 함수를 걸고 있는 요 부모 노드에 대한 내용을 조건부 내용으로 걸고 있는 이 fx의 분포를 가지고 이제 causal 메커니즘으로서 이제 간주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앞에서의 그 표현을 가져와 가지고 확장을 시킨 거고, 그리고 이 식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의 표현으로서 이제 이거를 causal 메커니즘의 causal 메커니즘의 프로덕트로 표현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컴파운더인 C 같은 경우는 아래에 있는 이 그림에서 C 같은 경우는 이 causal 그래프에서 특정 변수가 이제 관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찰되지 않으면서 두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그래서 Z와는 조금 다른 변수가 되겠고요. 이런 unobserved, 이 관찰되지 않은 confounder는 이제 두 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 변수가 실제로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관찰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confounder가 causal inference에서 잘못된 인과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의 그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이 causal factorization, disentangle factorization에 대해서 예시를 들면은 이 X observed 데이터들의 분포, joint distribution에 대해서 disentangle factorization을 적용을 해보면 이거에 대해서 예시를 들면 이제 그림과 같이 이제 고도하는 이 altitude가 있고 altitude와 이제 temperature의 그런 데이터셋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고도가 올라가면 연평균 기온은 내려가게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도는 템퍼러처에 causal effect를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도가 변화를 함에 따라서 기온이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그림 세 번째 줄과 같이 고도가 기온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제 이 A라는 변수가 T라는 변수의 화살표로 영향을 주는 모델을 그래프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 때문에 이 A와 T의 joint distribution에 대한 부분들은 A를 조건부 함수로 두는 A를 조건부 내용으로 두고 이제 이 T에 대한 분포, 그래서 이 A 분포와 A를 조건부로 두는 T의 분포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기초적인 통계 그 내용을 가져오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고도가 기온에 미치는 영향을 이런 자연 현상을 모델링했기 때문에 요 수식에서의 이 조건부 함수 A를 고도를 조건부 함수로 두는 이 T의 분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러 지역에 대해서 거의 변함이 없는 특성을 갖게 되겠죠. 하지만 이 반대로 이제 템퍼러처가 그 altitude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가정한다면 이거는 반대로 이제 인탱글 팩토라이제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베리언트한 특성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일반화가 어려워진다라는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지금 요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계산하는 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건 두 가지 변수를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만약에 A와 B가 이 두 가지 변수를 같이 고려하는 게 아니라 각각 할 수 있게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확정적으로 이게 확실히 인과관계가 있거나 아니면은 설명이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라는 거지 반대로 그냥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그냥 하려고 한다면은 인탱글이 오히려 그 디스인탱글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SCM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 앞에 differential function이나 통계적 모델에서의 조금 한계점이었던 intervention에 대한 얘기들을 보게 되면은 intervention이라는 표현은 이제 f 또는 x를 이제 상수로 구정을 시키거나 함수의 형태를 변경을 시키는 등으로 해서 앞에서 있었던 그 식 2번을 변형시키는 오퍼레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한 SCM 같은 경우는 SCM에서의 인터벤션이 이제 부모 노드로부터 영향을 모두 제거를 하고 F 또는 X를 변형시키는 오퍼레이션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매스메리컬한 익스프레션으로는 이제 do 오퍼레이터에서 나타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같이 이제 통계적 모델 같은 경우는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그 디스트리뷰션을 설정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다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커주얼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이 I, 1, 2, 3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가 더 여러 개가 분포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 보면은 이제 통계적 모델은 하나의 확률 분포로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커주얼 모델은 인터벤션에 따른 여러 확률 분포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그 부모 노드로부터의 오는 정보, 부모 노드로부터의 오는 그런 내용들을 조건부로 거는 이 xi에 대한 그 분포들을 찾고 이 각각 이 파란 색깔을 찾겠다는 겁니다. 아니, 빨간 색깔을.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파악을 한다. Intervention, Counterfactual, Potential Outcome에 대해서 효과를 예측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Independent Causal Mechanism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얘기가 되어 있는데 내용이 여기서부터는 조금 개념적인 내용들이 주가 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ICM에 대해서는 이제 Causal Variable의 분리하는 이 Interventionality 그리고 Subsystem의 Modularity 그리고 그 invariance 등에 대해서 이렇게 캐주얼리티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수반한다 뭐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M을 이제 Causal Factorization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앞에서 계산을 했었던 그 팩터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서로 독립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Sparse Mechanism Shift에 대해서도 보게 되면은 이 SMS 같은 경우는 이제 ICM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라는 내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disentangle factorization을 통해서 이제 인터벤션을 사용을 하겠죠. 인터벤션을 통해서 이제 분포를 변화시켰을 때 이제 소수 또는 특정 부분의 컴포넌트만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인터벤션의 결과로 모든 컴포넌트가 변하게 된다면 이제 모델은 인터벤션을 통한 분포의 변화로부터 어떠한 정보도 배우기 어렵다라는 것을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목표는 이제 현실 세계의 독립적인 커주얼 메커니즘을 체인으로
관주를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런 스트럭처를 가진 디스인탱글 레프레젠테이션을 모델링하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러닝 커주얼 베리어블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커주얼 디스커버리와 리즈닝 같은 에서의 그런 각 노드들이 랜덤 변수고 이제 커주얼 그래프의 형태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지금 그림 여기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이 커주얼 베리어블을 알고 있음을 함축을 하는 거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실제 observation 데이터는 이렇게 커주얼 베리어블의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로부터 이 커주얼 베리어블을 추출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커주얼 베리어블과 observation의 관계가 다음과 같이 모델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si부터 sn이 커주얼 베리어블이고 이런 것들을 비선형 함수인 g로 계산을 통하면은 x, 이제 observation 데이터 x가 나온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뉴럴 네트워크인 이 비선형 함수를 통해서 이 si를 추출을 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출된 si는 이 커주얼 베리어블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했던 ICM 프린시플에 대해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제 커주얼 베리어블도 지금 각각이 다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가정 하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팩토라이제이션이 돼서 아까 그 식 3번과 같이 이렇게 다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입력 데이터가 주어지고 이제 이런 si부터 이 n까지 이제 커주얼 베리어블도 다음과 같이 이제 아래 식과 같이 이제 정리가 돼서 이 커주얼 베리어블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델링할 수 있는 이런 커주얼 메커니즘을 찾아야 된다, FI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인코딩을 시켜놓고 X에서 이제 U로 인코딩을 시키고 이렇게 인코딩된 펑션, 매핑하는 이 펑션을 가지고 이 structure assignment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거를 다시 디코더를 시켜서 FU를 X로 매핑을 시키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다음과 같이 지금 오토인코더 구조를 사용을 해서 이 재보건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위와 같은 그런 커주얼 메커니즘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한된 디스인탱글먼트 관련 연구가 대부분 이제 팩터가 인디펜던트한 경우다라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내용들이 죄송합니다. 요 하단에 그 참고 논문이 가장 유명한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의 남은 목차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음과 같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직접 한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논문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Causal Representation Learning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다른 내용으로 이제 시계열 표현 학습에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걸 설명하는 두 가지 논문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앞에서 발표했던 그 체오나 박사과정의 논문에 대한 내용에서 이제 시계열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얘기들이 이제 시계열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적합한 어그멘테이션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어그멘테이션 한 데이터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정확도가 무분별하게 쓰면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지금 위쪽을 보면 이제 위쪽과 아래쪽에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그 Y축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변환시키거나 아니면은 X축, 시간축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어그멘테이션 하는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전부 다 성능이
조금씩 하락을 하는 뭐 그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해도 뭐 이렇게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들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좀 다른 얘기로 이제 제일 많이 인용이 되는 그런 논문이 다음과 있는데 이 Transformer Based Framework for Multivariable Time Series Representation Learning 이렇게 해가지고 논문이 좀 많이 쓰이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과 같이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된 그런 인코더를 사용을 해서 이 다양별량 시계열 데이터에 임의로 다음과 같이 결측 데이터를 만듭니다. 결측치를 다음과 같이 일부러 해서 이것들을 이제 예측하는 거를 그 프리텍스트 사전 과제로 제안을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또 요거는 뭐 뒤에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마스킹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제 어떻게 마스킹을 할 거냐, 어디 변수에 언제 어느 시간대에 뭐 아니면 어디 위치에 얼만큼 어느 정도의 길이로 마스킹을 할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스킹을 그냥 다 때려 넣으면은 사실 추론이 잘 안 될 경우가 크고, 마스킹을 작게 한다면 그냥 간단하게 예측을 하게 되겠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리태스크를 하는 게 지금 목적이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마크업 체인의 그런 상태 변환 확률을 따르도록 이제 마스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같이 이제 어떻게 마스킹을 할 거냐, 적절한 마스킹 전략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마크업 체인을 활용을 한 모습이 되겠고요. 이제 사후 학습 작업으로 이제 결측치를 임퓨테이션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 보면은 위쪽은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쪽은 지금 마스킹 전략에 따라서 각 변수별 채널별로 마스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그림을 실제 그 타임 시리즈를 보여주고 있는 결과가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보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방법인데,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에서의 표현 학습을 대한 내용이고, 이 기존의 시퀀스 데이터에서 활용되던 RNN과 CNN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뭐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값과 출력값 사이에 이런 전역 의존성과 데이터 간의 순서를 끌어내기 위해서 전적으로 이 어텐션 메커니즘에 의존을 하고, 그리고 인코더로만 구성이 됐다, 디코더 파트는 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노이징 objective를 통해서 입력 데이터의 덴스한 그런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을 합니다.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훈련을 해서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했다라는 얘기고요. 다운스트림 태스크로는 이제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모두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지도 학습 방법론으로 기존의 슈퍼바이스드 방법론보다 뭐 성능이 조금 더 좋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다음과 같이 m개 차원의 다별량 시계열이 w 길이만큼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길이가 이제 t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그 시퀀스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선형 투영을 해서 계산을 이제 쿼리 키 밸류를 지금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쿼리 키 밸류를 가지고 이 러너블한 이제 포지션 인코딩인 W하고 그리고 인풋 벡터인 U에 대한 거를 계산을 해서 둘을 더해줌으로써 이제 U 프라임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록을 통과를 시켜서 이제 쿼리 키 밸류를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거를 가지고 리그레이션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y를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MSE를 사용을 해서 지금 로스를 계산을 하고 있고요. 분류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을 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도 사전학습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파인 튜닝 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인풋의 일정 부분을 0으로 대체를 하고 이렇게 마스킹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노이즈 마스크라는 것을 가지고 보면은 이제 각 트레이닝 샘플 그리고 에폭마다 마스크를 설정을 해주고 그 R만큼의 비중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스킹을 하는 그 길이 LM을 이제 평균으로 갖고 후에 언마스크드 길이를 이제 LU로 그 앞에 R의 비중을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R이라는 그 비중을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무작위로 이렇게 설정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길이 이상의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왜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얘기와 조금 이어집니다. 왜냐면 마스킹을 할 때 라지 마스킹을 하게 되면은 추론이 불가능하게 되고 스몰 마스킹을 하게 되면은 예측이 너무 쉽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이 그림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길이들이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X1에서 하나의 마스크만 딱 되어 있다 라면은 앞뒤에 그 시계열 값을 가지고 평균을 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어느 한 계산을 해버리면은 복제를 하거나 계산해버리면은 그냥 어느 정도 비슷한 값이 계속해서 예측이 되겠죠. 이게 시계열성을 띠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앞뒤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평균 내거나 복제하거나 그렇게 추론을 하거나 예측을 해버리면은 결국에는 예측이 너무 쉽게 돼버려서 학습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R 비중을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 번에 쭉 이어서 길이를 얼만큼 0을 할 거냐, 이게 좀 여기에서는 주요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학습을 할 때 이제 로스는 MSE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는 MSE를 활용하는 걸로 지금 쓰고 있고, 이제 마스킹된 부분만 로스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학습할 때는 이제 MLP에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잘 초기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 이제 비지도 학습이 가능한 그런 시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파인 튜닝을 하는 단계에서는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서 아키텍처를 내가 추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분류나 회계에 맞게 변형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미 학습된 웨이트를 가져와서 업데이트를 추가로 나중에 이제 미세하게 업데이트를 합니다. 파라미터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출력 레이어를 제외한 모든 레이어를 가져갔으니까 그 고정을 시키는 것이 되겠고요. 이게 시계열의 사전 추출된 레프레젠테이션을 활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잘 나왔다 라고 본인 논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세미나 때 나왔던 질문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프렉션 여기에서는 조금 없는데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기존 트랜스포머 구조를 쓸 때에는 이제 템포럴 디펜던시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위치 정보를 하는 이 포지션 인코딩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있을까요? 포지션 인코딩에 대한 파트가, 네, 여기를 같이 보게 되면 이렇게 포지션 인코딩을 한다 하는데, 이 기존의 거는, 근데 제한 방법론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포지션 인코딩을 따로 하지, 제한된 방법론 같은 경우는 프리트레인 과정에서 마스킹된 영역의 포지셔널 인코딩 값이 동일한 마스크 내에서
다른 값을 가지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마스크가 진행된 후에 0이 된 부분에도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스킹을 먼저 하고 요 그림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 후에 인코딩이 포지션 인코딩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순서 시퀀셜 정보를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코더 파트는 왜 안 쓰냐? 네, 여기서 이제 인코더만 쓰고 디코더는 왜 안 쓰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이 논문 자체가 이제 비지도 방식으로서 입력값을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representative value를 뽑아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디코더를 쓰게 되면은 이제 ground truth masking으로 이제 출력값을 입력값으로 필요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추후에 regression과 classification에 그 적용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인코더만 썼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질문은 마찬가지로 이제 마스킹 되는 것에 있어서 포지션 인코딩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네, 지금까지 이제 표현 학습에 대한 그런 내용 가운데서 이제 Causal Representation Learning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시계열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논문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